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참 제가 이렇게 대기 시간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나가실까봐 아주 노심초사인데 많은 분들이 계속 기다려주셨어요. 네, 유석진 교수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참, 네, 인기가 많으신 분을 이렇게 모시려니까. 아이고, 인기가 많다고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인기 없습니다. 요새. 야, 요새는 인기가 없어요? 옛날에는 네. 좀 괜찮았을 때도 있었는데 요새는 뭐 사람들이 아는 체를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지나가면 아니,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단 알아는 봤는데. 아니, 어딜 막 다니세요? 왔다 갔다 해야죠, 그럼. 알아봐 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아니, 괜히 사람 많은 대로. 알아봐 주기를 바란다기보다는 네. 뭐 여기저기 일이 있으니까 다니면은 옛날에는 좀 귀찮을 정도로 네.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뭐 그 중에는 저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아. 요새는 뭐 아예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나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어디 가세요? 어디 콧물이 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예, 아유 귀한 분이 오셨네요라고 디카페이님께서 또 신하님도 환영합니다라고 그리고 바램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님 닮으신 교수님이라고. 감사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표현 네, 아닌가요? 아니 그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뭐 저야 뭐 그죠. 가문의 영광이죠. 아 근데 정말 진짜 계속 연구를 오래 해오시다 보니까 이게 닮게 되신 건지 젊었을 때 모습은 또 별로 안 닮으셨다면서요? 아니요, 근데 내가 40대부터 예. 나보고 이승만 닮았다는 얘기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어요. 40대부터. 근데 사실 그때는 나도 잘 예. 무슨 말 하나 그랬는데 예. 조금씩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 사진에 나오는 그 모습하고 내가 아주 많이 닮았다는 닮았어요. 생각이 스스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하여튼 뭐 듣기 좋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40대 그 무렵이라면은 그 시기가 어떻게 돼요? 원래 박정희 대통령 연구하시다가 이승만 대통령으로 나중에 넘어가셨잖아요. 그럼 그 무렵은 그 무렵이죠. 그러니까 넘어갈 때쯤. 넘어갈 무렵. 모드가 바뀐 거였군요. 그랬나? 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유교와 연고라는 책이에요. 유교 우리나라 유교 문화 이것도 이게 지금 현재 근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고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좀 부정적인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최근에 뭘 연구한 것은 아니고 네. 제가 그 우리나라 발전에 관한 연구를 이제 그 평생의 과제로 연구를 했는데 네. 요새는 그 문제에 잘 집중을 못하고 이제 주로 시사적인 것 특히 네. 이제 뭐 역사 네. 우리나라 현대사 문제를 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한국 발전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고 어떤 네. 양상이고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가 큰 주제였고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들 네. 이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네. 이제 궁금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것은 잔재로 남아 있을 뿐이지 예. 결국은 다 서구적인 현대적인 것으로 대체된다. 네. 라는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서구의 근대화가 전통의 해체를 기반으로 글쎄, 좀 이제, 많이 이어졌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다들 얘기들을 했고 저도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전통적인 어떤 그 유산의 상당한 비중을 가진 그 문화적 가치들이 네. 사회적인 현상, 문화적인 현상들이 오히려 근대화의 동력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책이 음. 저 책인데요. 저 화면을 좀 네. 네, 이 책이죠. 그러니까 저게 저 하나는 영어 책이고 하나는 한글 책인데 예.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실제 책이 나온 연도는 영어 책이 먼저 나왔고요. 2013년에. 네. 그리고 이제 한글 책은 2020년에 나오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한 네. 90%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네.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한글 버전을 마지막으로 만들 때 네. 조금 그 업데이트한 부분이 아. 있는데 이 책이 제가 그 교수님이 소개시켜주기 전에 먼저 이게 알게 돼서 연락을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앞서서 그 여러분 그 최범 작가 인터뷰를 저희가 한 적이 있었죠. 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문제는 그 근대다. 책도 제가 PPT에 넣어놨는데 네. 한번 보시죠. 그 책을 보는데 거기서 이 유교와 연고 책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이 책 어떤 책이냐? 제가 교수님 책을 교수님이 쓰셨다는데 제가 모르는 책이다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봐 이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 읽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교수님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오래 연구를 해오셨으니까 네. 이게 유교화 연구가 우리나라 산업화에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때 연구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그 전부터 예.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네. 사실은 문제의식은 그 최범 교수 책은 최근에 나오고 또 네, 상당한 맞아요. 주목을 받아서 네.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데 그 최범 교수 책을 책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네. 보면은 현대 한국인은 겉보기에는 근대화된 근대인인 듯 싶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봉건주의적 정근대에 머물러 있는 중세인이라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이게 이제 최범 교수 책의 출발점인데 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근대는 완전한 근대 문명이 아니라 전근대와 근대가 기형적으로 결합된 이종 모순 결합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근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형적인 근대 상황을 정리하고 네. 과거 것을 없애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네. 게 이제 최범 교수의 문제의식인데 예. 사실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한 그 천착이랄까 이런 걸 네. 시작할 때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최범 교수는 저보다 한 20년 늦게 오셨고 네. 저는 한 2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저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네. 그래서 단순히 최범 교수는 그냥 이게 서양 근대랑 비교해 우리나라는 너무 전통적인 게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이런 이상한 결합으로는 오래 못 간다. 네. 근데 나는 20년 전부터 봤더니 이게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고 계속 발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세계화 예. 뭐 근대화의 첨단으로 나가는 상황과 네. 이게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게 확인이 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는 그러면 이게 뭔가 그러니까 서양 근대 사회의 하나의 변종으로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네. 종류가 다른 거 아니냐. 예. 근대는 근대인데 서양식 근대가 있고 예. 한국식 근대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식 근대 약간 뭐 좀 위험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국뽕스러운 건지도 아니 근데 이게 뭐 국뽕 차원이 아니고 네. 이 국뽕은 주로 또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그렇네요. 우리가 잘났다 뭐 우리가 네. 일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쵸. 내세울 때 국뽕인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이제 관한 공부와 뭐 연구를 하면서 네. 사실은 여기 이제 책에 챕터가 8개인가 9개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챕터들을 하나씩 한글로 우선 썼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걸 다 모아서 영어로 쓰고 네. 다시 또 그 영어를 한글로 또 바꾸면서 네. 이제 전체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준비한 그 PPT 중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게 예. 저게 그 제임스 로빈슨이라고 최근에 그 저 노벨상 경제학상 받은 분 있죠. 예.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패하지 않은 국가의 그 포괄적 제도를 만든 국가라서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굉장히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한국을 이 사람은 예.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분이 함재범 교수하고 예. 그 대담을 여러 번 해서 요새 그 법률 방송에서 예. 많이 이제 방송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저 한국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이제 주제로 해서 두 분이 토론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제임스 로빈슨과 함재범의 핵심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은 성공한 사회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산업화뿐 아니라 역동적인 민주주의까지 성취했다. 민주주의까지 성취했다고요? 그렇게 얘기 저기 저 자막에 크게 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예. 우리나라 현실이 뭐 좋건 나쁘건 산업화하고 민주주의 했죠. 네. 복지 지금 보편적 복지 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주지 않아야 될 때도 막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는 거는 하여튼 중요한 쟁점이고 예. 그렇지만 하여튼 현재 복지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 상황만 봤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복지 사회를 지향하면서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러네요. 그런 구호가 있었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해보나. 예. 그게 내가 70년대 학교 다닐 때 로망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요. 예, 그렇네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에까지 복지를 줘서 예. 이게 복지가 낭비가 심하다라는 그렇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잠깐만 돌아가 주실래요? 네. 어차피 저건 지금 시청자분들께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저 시청자들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저 화면을. 예. 거기 이제 왼쪽에 제가 쓰는 거 보면 산업화 민주화는 물론이고 복지 수준 나가서 K-팝, K-푸드, K-드라마 문화도 세계화에 첨단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 경제, 뭐 우리 군사는 또 그렇죠. K 방산 또 요새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곳 하나 세계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 나라가 없는 나라가 지금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은근 육각형이네요, 우리. 아, 그러니까 예, 스탯이. 사회의 모든 영역이 예. 완전히 선진화돼 있어요. 지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또 그 내부에 들어가서 봤을 때 얼마나 정교하게 잘 돼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그건 문제지만 다른 문제고. 예.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 우리가 후진국일 때 중진국일 때 뭔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발전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 기대가 지금 다 실현이 됐어요. 그렇네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완전히 서구화가 된 모습이냐 예. 하는 것을 따져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PPT. 네, 그것도 화면에 좀.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 영역의 선진화를 이끈 중요한 동력이 무엇이냐를 아, 한번 동력을 얘기하는 거군요. 아, 그러니까 이제 동력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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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을 먼저 했으니까 네. 그 경제의 성공에 가장 앞장서서 견인차 역할을 한 조직이 재벌이죠. 에이전트가 무엇이냐. 예. 기업이고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이 재벌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게 옛날에는 예. 이게 후진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면서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네. 그랬죠.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런 얘기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네. 삼성, 현대, 네. LG, SK 다 재벌 조직인데 네. 다 세계 최고 그럼요. 기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는 뭐 옛날에 과거에 IMF 때 기아 자동차가 우리나라 이제 현대에 흡수되기 전 기아 네. 김선홍 회장이 그때만 해도 기아 자동차를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이 아닌 전문 경영이 관리하는 대기업, 우리나라 최고 기업 네. 그렇게 평가했었어요. 예. 도덕적으로 네. 가치 기준에서. 근데 재벌은 IMF 외환 위기를 살아남았고 그러니까요. 기아는 그때 날아가 버렸습니다. 현대가 인수해 버렸어요. 그렇죠. 재벌이 인수해서 지금 또뭐 기아 자동차 잘 나가고 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희한한 게 재벌이라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혈연 관계를 베이스로 한 기업 조직 방식이 네.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재벌 조직은 뭔가 후진적인 기업 경영 방식이다. 네. 그거 없애야 된다. 네. 바꿔야 된다. 선진적인 미국식으로 가야 된다. 근데 안 그러면서 지금 성공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갈지 또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다음에 정치 영역을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뭐 일단 또 내용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예. 내용적으로 가서 보면 맞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예.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이 이른바 그때 우리가 그렇게 불러서 수평적 정권 교체라 그래서 네, 그렇죠. 수직적 정권 교체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 네. 수직적 정권 교체는 예컨대 현 특정한 시점에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이 여당이 네. 여당의 지도자를 바꿔서 네. 예컨대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이게 권력 이양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다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그런 네. 거 수직적 이제 정권 이양이라고 그랬어요. 네. 수평적 정권 이양은 경쟁하는 두 집단에서 그 당시 민정당이랑 뭐 민정당인지 당 이름은 하도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김영삼에서 네. 김대중으로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경쟁하는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정권이 넘어갑니다. 말하자면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네. 수직적 정권 교체는 정권 교체라고 얘기하기가 약간 민망할 그렇죠. 모습이 있죠. 네. 그 수평적 정권 교체의 핵심이 동력이 뭐였냐? 네. DJ가 집권할 때 아니에요. 네. 어떻게 집권했어요? 아, 지역주의. DJP 연합으로 예. 집권. 지역주의로 집권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다만 그게 계속 지역주의 아닌가요? 아 우리나라? 그래서 계속 지역주의를 하면서 계속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이게 정말 민주주의인지도 또 논란이 되지만 네. 아무튼 그 이후에 속마음도 그러세요? 아니요, 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 그 얘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 그 제도적으로 차원이 다른 예, 얘기. 예. 질적인 게 뭐지 약간 치워놓고. 질적인 거는 또 예. 질적인 거대로 따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 이제 크게 봐서 우리나라의 흐름이 그러니까 제도적인 거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뭐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특징 네. 있는 게 혈연, 지연, 학연인데 그렇죠. 이건 나쁜 거고 이건 고쳐야 되고 이건 바꿔야 되고 없애야 예, 된다. 그러니까요. 혈연 재벌 네. 재벌이 혈연에 의한 기업 네. 지배 방식이 아니에요. 네. 안 바뀌었어요. 네. 세계화에 성공했어요. 오히려 더. 지연 지역주의적 투표 형태 이거 완전 지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지연이 뭐 경상도가 지배하니까 호남과 충청도가 연합해서 우리 한번 엎어보자. 엎었어요. 성공했어요. 네, 그렇네요. DJP 연합이 예. 지연이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그게 없어졌냐? 네.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럼요. 더 강화되고 있죠. 근데 지연의 패턴 방식은
그때 상황에 전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어떨 때는 경상남북도가 쪼개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맞아요. 전라도와 충청도가 합쳤다가 멀어졌다. 강원도가 저리 섰다 이리 섰다. 충청도가 이리 섰다 저리 섰다 여러 가지 그 조합이 있지만 네. 기본 프레임은 지연에 의한 투표. 그것이 민주화를 지금 추진했고 네. 유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지연이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긴 하네요. 예. 그다음에 복지제도. 네. 복지제도가 지금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네. 대표적인 게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예를 들면 예, 그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어떤 직장보험이 지역보험보다 좋잖아요. 그럼요. 그럼 직장보험에 어떤 사람이 가입을 한번 하면은 네. 자기의 부양자들. 부양자들, 예. 직계 가족, 예. 위아래 다 해주죠. 피부양자들. 피부양자의 범위가 옛날에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사돈도 해줬어요. 그래요? 그 처가도 해주고. 의료보험증 때? 의료보험 때. 예. 어. 그러다가 그게 이제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줄이고 있는데 예. 그것도 그러면 복지제도를 우리나라가 언제 시행했느냐? 네.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그쵸. 시행합니다. 네. 그때 누가 했냐? 요새 좀 맛이 가신 분이지만 김종인 이 양반이 그 실무자 책임자로 독일에서 갓 공부하고 와서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이 와서 그 한창 이제 잘 나갈 때 싱싱하실 때. 네, 싱싱하실 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많으셨지만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공부 잘한 엘리트들이 네. 서양의 복지제도를 우리도 따라가자. 그러면서 만든 게 피부양자가 무지무지 넓은 가족제도에 기반한 건강보험을 만들었어요. 네. 지금도 그러고 요양할 때 네. 보험해주면은 가족이 해주면은 가족이 요새는 증을 만들잖아요. 네. 요양보호사 증을 가족이 취득하면 가족이 요양보호사 대신 그 뭡니까 치매 걸린 노인들 네. 해주는 걸 가족한테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으면 서양에서는 다 전문적인 사람들 가족은 절대 그러게요. 안 하죠. 예. 개인 단위로 합니다. 네. 그리고 최대한 늘려주는 게 직계 가족, 직계 자식만 합니다. 예. 그래서 가족주의적인 복지제도의 실상을 이따가 좀 구체적인 걸 하나 볼 텐데요. 네. 그다음에 문화 영역으로 가서 문화도 지금 세계화가 네. 세계화 이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첨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의 올해가 피크인 것 같아요. 예. 올해가 피크인지 뭐 내년이 또 피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에 가봐야 됩니다. 예, 내년이 더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문화의 세계화를 예. 이끈 우리 문호수 PD도 잘 알 것 같은데 걸그룹 트레이닝 시스템. 이거는 어떻게 또 이게 연결이 돼요? 공동체 단체 생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걸그룹 트레이닝 시스템에 대해서 잘 내가 알고 계세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오다가 더 주워 들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노수 PD가 과거에 저런 생활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비밀이에요, 내가 비밀. 약간 얘기를 들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 맞아 문화적 어떤 첨단화의 그 동력이 됐던 네. SM, 그쵸. YJP인가, JYP. 뭐 하이브 뭐 온갖 네. 그런 데서 걸그룹을 만들 때 네. 완전히 공동체 생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숙소 생활 시키잖아요. 그냥 네. 이거는 숙소 생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혹하게 어. 시킨다며요. 예. 나는 잘 해보진 왜 않았지만. 갑자기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 여기 당사자가 있으니까. 숙소 주소까지 아신다는 소문이. 아니 주소를 아는 건 아니고 제가 옛날에 연세대 후문에 네. 연세대 북문에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연습장이 있었어요. 진술이 시작됩니다 이제. 좀 딴소리로 약간 빠졌는데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연습장이 연세대 북문 앞 바로 그 단독주택에 있어요. 네. 거기에 초등학생들, 중학생, 그렇겠네요. 여학생들이 네.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꽃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뭘 했냐? 네. 공동체 생활하면서 트레이닝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렇네요. 근데 그게 예. 서양식 개념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을 그렇게 네. 군대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외국의 가수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네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문화를 지금 선도하고 있어요. 세계의 문화를. 그게 약간 단체 문화 뭐 이런 네. 이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정치면 정치, 경제면 예. 경제, 사회면 사회, 복지, 또 문화면 문화, 예. 전부 전통적인 조직 방식, 혈연지연 학연에 기초한 공동체적 생활 방식이 예. 녹아 들어가서 세계화를 유지하고
지금 계속 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전통적 아까 유교와 연고 같은 개념처럼 그런 전통적 개념들이 좀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그렇게 해야지 근대화가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근대화를 이루는 모든 곳곳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최범 선생은 네. 저같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네. 좀 상식적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냥 겉으로 보면은 이상한 게 전통과 현대가 이상하게 착종돼 있다. 네. 해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네. 이게 가만히 들어가서 파보니까 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문화면 문화 네. 모든 영역에서 전통이 남아있질 않고 네. 오히려 근대화를 끌고 가고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해석까지 가능하구나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책을 쓴 게 저 책입니다. 그게 이제 이 책이죠. 유교와 연구.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앞에 그림이 혹시 이게 마티스 그건가요? 네, 마티스의 이게 단체로 춤추는 거고. 예. 그쵸.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인간관계, 예.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면은 네.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예. 걸 상징하는 거고, 네. 이것을 반대하는 게 대립되는 개념이 요 뒤에 있는 오. 이제 이게 개별적으로 예. 앉아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그렇네요. 연결이 안 돼 있는. 예. 그래서 개별로 일부러 앉아있는. 이거 굉장히 제가 이 마티스 그림을 전시하는 박물관에 가서 네. 네덜란드인가 어디 있습니다. 예. 가서 제가 이 샘플을 네. 하나 샀습니다. 오. 비싼 걸 샀습니다. 예. 아주 비싸진 않았지만. 거의 그 진품 비슷하게 이렇게 잘 따라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게 예. 촬영해서 오, 천에다가 이렇게 우리 옥상에서 한번 보지 않았어요? 내 책상 위에 이렇게 천에다가. 되게 그림이 워낙 많아. 아무튼 네. 그래서 이게 네트워킹을 하는 것과 네트워킹을 하지 않는 것이 네.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걸 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이 책에 앞표지 뒷표지 이제 대립되는 개념에 야, 이거 책 한 권에 다 읽는 동안 몰랐네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 책 표지부터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래서 가장 네. 제 책의 핵심은 우리나라 현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트워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네. 영어로 네트워크. 네트워크. 예.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연고, 연줄 그러면 막 쳐 죽일 놈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보통 네트워크라고 하면 그냥 뭐 관계망 정도 생각하지 그걸 연고라고 해석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있고 뭐 그게 이제 통용되고 있는데 사실 두 개를 자세히 따져보면 같은 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연고 좋아해요, 그렇죠? 아예 엄청 좋아하죠. 연고 좋아하고. 아예 오죽하면 학연, 혈연, 지연에다가 요즘에는 흡연까지 담배같이 피우는 사람도 이거 인연이라고. 그러니까 먹는 거 온갖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양말 네트워크와 네. 우리나라 연고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개념도 같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예요. 네.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인데 네. 서양에서는 그걸 전부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그럼 서양은 우리는 연결망, 네트워크, 연고, 뭐 연줄, 뭐 온갖 좀 부정적인. 연줄. 와. 그런데 연결망 그러면 또 괜찮죠. 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건데 네. 뭐 예컨대 뭐 그 청소부라고 네. 하는 거하고 환경 미화사 아. 뭐 이런 식의 그 어감이 다른 어감. 표현들이 어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그 문제를 제가 좀 깊이 있게 따져봤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연고 이거 영어로 먼저 책은 내신 거잖아요. 연고를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수밖에 없고 그냥 아니면 연고 그래갖고 연고가 뭔지를 말로 다 설명하고 예. 그 연고를 서양 사람들이 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책 때문에 그러는 몰라도. 야, 한 건 하셨네요. 이게 왜 이렇게 재벌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브리타니커에 그렇죠. 재벌 이렇게 올라왔다잖아요. 예, 교수님이 또 그런 역할을 하셨네요. 그러면 연고를 서양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렵죠. 그래서 뭐 온갖 이제 말로 풀어서 쓰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학연, 지연, 혈연이다. 스쿨 타이, 블러드 타이, 그다음에 저 로컬 타이, 리지널 타이 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설명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은 서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양은 뭐 가족 관계가 없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따져보면 사실은 같은 건데 네. 우리가 그냥 사용할 때 단어의 그 함축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러면
아까 얘기한 뭐 재벌, 네. 그 경제를 이끈 재벌, 또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끈 지역주의 투표 네. 이런 것들하고 연관지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네. 집단의 관계, 인간이 집단과 맺고 있는 관계를 이제 사회학 분야에서 예. 오래 연구한 그 과거에 오래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집단을 이렇게 나누는데 1차 집단, 2차 집단 저 화면에 나오는 것을 좀 보여주시죠. 네. 네. 보면 저 1차 집단은 우리가 게마인샤프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배웠어요, 저도 이거. 게셀샤프트, 게마인샤프트 예. 대비되죠. 예. 네. 그다음에 공동체와 결사체,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 네. 뭐 관계 속에 얽힌 개인, 어렵다. 관계로부터 독립된 개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저 연고와 네트워크를 가를 때 2차 집단이 2차 집단과 맺고 있는 관계는 보통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예. 생각하고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1차 집단, 가족과 같은 1차 집단, 네. 또 뭐 고향 동창 네. 같은 1차 집단 그런 사람들이 맺고 있는 것은 이거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그냥 끈끈한 네. 혈연 관계, 그렇죠. 학연 관계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 관계가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되고 그것을 따져 볼 때 네. 중요한 게 있다. 다음 네. 우선 넘어가기 전에요. 저 현대중공업의 저 사원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저 이거 전 처음 봐요. 저게 현대중공업 그 사옥 예.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사옥 입구에 예. 저게 써 있습니다. 오. 저게 정주영 회장이 만든 저기 유명한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저 굉장히 유명한 사원이죠. 시청자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현대에서 근무한 분들은 저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제 예. 나 같은 사람은 저거 굉장히 주목해서 예. 보세요. 저기 기업체의 사원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체의 사원인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나라 기업인의 1세대 예.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창업자 정주영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국영 기업의 슬로건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민간 기업인데 진짜 그렇게 보니 신기하네요. 근데 저거 굉장히 그 의미가 심장한 네. 말입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제가 호혜성이라는 것을 좀 이따 설명할 때 일반화된 호혜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네. Generalized Reciprocity. 좀 이따가 하여튼 다음 페이지 좀 영문판인가요? 기업복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시죠. 많이 듣죠. 네. 그 이병철 회장이 네. 오래전에 썼고 그쵸.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얘기할 때는 기업이 국가에 보답해야 된다. 네. 그래서 기업보국이란 말을 씁니다. 네. 저기 동그라미 친 내부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요. 경영 합리화로 잉여를 많이 올려 궁극적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기업의 본분이요 사회적 의무다. 저런 생각을 하는 기업이 서양에 있을까요? 자, 서양은 1세대라고 해도 저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태생부터가. 없습니다. 예. 일본은 있습니다. 일본은 있어요. 일본 경제의 아버지라는 예. 시부사와 세이 확실히 일본 쪽은 좀 약하시는군요. 시부사와 세키이치라는 분이 계신데 잠깐 지금 성함이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예, 내가 평소의 습관대로 말씀하신 거 아니죠? 일본 말을 잘 그래서 이 시부사와 이분이 일본 경제의 아버지인데 그래요? 예. 기업보국이란 말을 합니다. 이 사람. 그럼 거기서 먼저 한 걸 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일본은 우리나라랑 같이 이 네. 기업을 통해서 국가에 보답한다. 네. 우리가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네. 일반 평범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나라에 보답하는 거다라는 네. 국가 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저 그게 마침 궁금했어요. 일본은 서양을 거의 통째로 베끼듯 이렇게 근대화를 접근을 했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글쎄 그 질문을 하시던데, 예. 일본은 이제 사회적인 조건에서는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던 사회잖아요. 예. 서양의 기사가 지배하는 거하고 같은. 그러니까요. 봉건 영주. 봉건 영주. 예. 그러니까 봉건제라는 퓨달리즘이라는 시스템이 서구에 존재했고 비서구 사회에서는 일본만이 유일하게 존재해서 서양식 여러 가지 발전의 경로를 따라가기에 굉장히
적합성이 높은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일본 사회고. 그럼 용병이나 뭐 프리랜서 같은 그렇죠. 그런 네. 창작자들이 일본은 뭐 사무라이가 그 역할을 네, 하는 네,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봉건 사회가 발전하다가 그게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어떤 그 이렇게 단계적인 변화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무라이 계급, 예. 기사 계급이 아예 없는 그렇죠. 문인 집단 중심의 사회. 네. 그게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국 한나라 때는 무인 계급이 있었는데 네. 문인 통치의 우위가 확립되고 나서부터는 이 과거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네. 무사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서양의 자본주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네. 면에서 일본은 서양하고 똑같은 사회입니다. 네. 그런데 가치, 기업을 운영하는 가치의 기준에서는 아까 얘기한 기업 네. 보국 같은 그런 동양적인 가치가 그러네요. 일본은 있고 음. 서양은 없습니다. 그럼 일본도 경제의 근대화 측면에서는 좀 하이브리드적인 측면이 있네요. 우리가 그렇듯이. 예.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개념을 마지막 PPT를 좀 보여주죠. 네. 아까 이제 건강보험제도가 네.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저 2013년 기사고요. 네. 저 기사의 주인공은 왕해숙 박사라는 사람인데 우리 예. 이 책의 공저자로 많이 나오는 그쵸, 거예요. 예. 저분이 박사 논문을 쓸 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피부양자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과 대만의 피부양자는 어디까지 해주느냐, 네. 그다음에 서양은 어디까지 해주느냐 하는 걸 비교한 논문을 썼어요. 네. 그랬더니 대만이나 우리나라는 서양이랑 비교해서 가족 관계를 굉장히 많이 커버해 주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넓게 본다는 건가요? 넓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선 서양은 개인 기준으로 네. 부부와 예. 자식밖에 안 해줘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그냥 뭐라 그러죠 핵가족만 예. 해주는 거예요. 전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자식들이 나가면은 그냥 끝납니다.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야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 국가 차원의 의료보장 제도가 아니라 좀 개인이 이렇게 네, 사죠. 보험을 사보험. 사보험을 따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장 범위가 더 좁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국가 보험을 하는 유럽도 보험에 커버 유럽도 예. 유럽에 그러니까 커버해주는 예. 피부양자가 되는 자격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가족과 그러니까 부부와 예. 자식 미성년 자식. 아까 딱 그 오늘날 핵가족 그 핵가족이라고, 범위네요. 네, 그 범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예. 사돈의 8천도 해잖아요. 와, 정말 문자 그대로. 예,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예. 결혼한 내 부인의 예. 부모님도 예. 해주고 장인 장모도 해주고 네. 뭐 옛날엔 다 요새는 그게 워낙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제 예. 줄이고 있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줄였는지는 제가 최근에 리서치를 안 해서 모르지만 네. 하여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가 서양보다 월등히 많다라는 기사입니다, 저게. 네. 그러니까 복지제도도 가족적인 배경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고 또 아까 예를 든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부양해주고 케어해주는데도 네. 전문 그 요양사가 아닌 네. 가족들이 전문 요양사 자격을 따기만 하면 네. 가족한테서는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서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게 또 서양은 전혀 그게 더 다르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굉장히 다르다는 거고 다음 페이지 좀 가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어려운 페이지다. 좀 어려운데요. 네. 어려운데 저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를 네. 평가할 때 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만나서 계약을 해요. 네. 너는 뭐 너네 집을 언제까지 나한테 넘기고 나는 그 비용으로 얼마를 준다. 네. 계약서를 사인합니다. 네. 도장 찍고 그렇게 하면은 계약이 완성되고 끝납니다. 네. 그럴 때 두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음. 계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불안하죠. 네, 그렇죠. 이 사람이 내 돈 받고 집을 안 주면 어떡하지? 네. 또 집만 가져가고 내 돈 안 주면 어떡하지? 네. 그런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상대방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끼어서 보장을 해줍니다. 네. 또 국가가 뒷받침합니다. 그렇죠. 등기된 서류를 보면 국가가 이 집은 이 사람 소유구나 하는 걸 보장해 줍니다. 네. 그런 걸 다 거쳐서 요새 계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계약을 거치고 난 두 사람의 관계는 특별히
저 사람 고마운 사람이다라는 생각해요. 아니 그냥 계약인데. 계약해. 내가 줄 거 주고 내가 네. 받을 거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균형이 있습니다. 아 예. 주고 받은 게 같아 등가. 네 등가. 그다음에 주고 받는 시점이 같습니다. 예. 동시에 주고 받습니다. 네. 계약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장에서의 교환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내가 돈을 꿔줬어요. 근데 안 갚아. 음. 그래서 내가 삐졌어. 네. 저 자식은 내 돈을 꿔더니 안 갚네. 네. 막 욕하면서 그렇다고 뭐 어떻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냥 잊어버렸어. 네. 아니 이제 포기했어. 네. 10년 후에 나타나서 10년 전에 제가 당신 돈을 빌렸는데 네.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갚다가 이제 와서 갚을 수 있어서 갚습니다. 네. 그게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1억이건 예. 서로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네. 시장에서의 교환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신뢰가 왕창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또 그러니까 그렇게 맞으면 교환이 예. 균형 밸런스가 있느냐 밸런스가 없고 일반화되어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트러스트 우리가 그 신뢰라고 사회적 신뢰라고 부르는 네. 그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교환 관계는 별로 상대에 대해서 뭐 특별히 악감정도 없고 좋은 감정도 없고 그냥 서로 할 일을 한 거다. 네. 그러고 끝납니다. 네.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또 계약하고 또 막. 시장에서 맞으면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개인적인 관계건 시장에서 관계건 지키지를 못했는데 네. 그래서 끝나버리면 이제 저놈은 신뢰가 없는 놈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맞으면 관계가 깨지는데 네. 그랬는데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자기 자신이 혹은 자식이 찾아와서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약을 맺었는데 사정 설명을 하고 사정 사과를 설명으로 드리고 사과를 하고 예. 그래서 뭐 원금을 드립니다. 이자까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자는 못 드려도 원금이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받아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갑자기 신뢰가 그냥 왕창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네요, 진짜. 예. 그게 맞으면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는 네. 어떤 인간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신뢰를 바꾸는 건데 사회적 그러니까 균형이 딱 그 주고받는 리시프로시티라고 그러잖아요. 네. 주고받는 거 리시프로칼하다. 그 리시프로시티의 양과 질이 동일하면 별로 트러스트 사회적 자본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르고 시점이 오래 걸리고 또 양과 질이 달라지면은 네. 그게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한 사이클이 서로 돌면은 예. 엄청난 신뢰가 생깁니다. 아까 불균형이 오히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이시죠? 불균형이 예. 있어야. 대신 있으면서 예. 주고받았을 그러니까요. 예. 주고받지 못하고 그냥 불균형으로 끝나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사고죠, 나쁜 사고. 놈, 예, 나쁜 놈. 예. 사기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등가성과 등시성이 충족이 안 됐는데 이 거래가 나중에 이루어졌을 경우 주고 받을 수 있으면 그죠? 네. 굉장히 그러네요. 다르죠. 예. 그것을 이제 인류학자들이 예. 리시프로시티의 두 가지 종류를 나눕니다. 밸런스가 있다. 네. 균형이 있다. 네. 또 밸런스가 없다. 네. 막 한쪽이 막 기다리거나 네. 한쪽이 막 양이 많거나 네. 그러면은 그걸 일반화됐다고 표현해요. 근데 일반화된 호혜성이 가장 큰 대표적인 집단이 뭐냐 가족입니다. 그렇네요. 가족 관계에서는 예. 서로 즉각적인 대응을 안 해도 이제 깔끔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깔끔한 게 없다고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고 대신 그것 때문에 네.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 고향이 됩니다. 네. 아무리 상처받아도 상처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가족 관계 때문에 요새 뭐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네. 시장에서 교환 같이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모가 자식한테 교육을 시키느라고 디시플린을 가르치고 교육비를 드리고 하면 회임 기간이 네.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죽어버리고 그렇죠. 자식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 회임 기간이 굉장히 긴 겁니다. 기대도 잘 안 하고 그죠? 기대가 그냥 너 잘 되라지. 네, 그러니까요. 네가 나한테 뭐 해주는 걸 바라지도 않는다. 네. 사실은 바라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에 들어가면 복잡한데 네.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어떤 가르침이라 그럴까 뭐 네. 양육이라 그럴까 그것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특정하지가 않아요. 네. 내가 너를 가리키는 것은 네가 잘 되라는 것이지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없다. 네. 그다음에 너한테 교육비 내가 쏟아붓는 거 빚을 내서라도 쏟아붓는 것도
내가 내 바라는 게 없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게 돌아오긴 해요. 네. 자식이 나중에 커서 부모한테 뭘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연대감이 높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으면은 그걸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의무를 느끼는 것을 전문 용어로 완성적 동기라고 합니다. 완성적 동기. 그러니까 그 예. 관계 자체에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그 더 이상 다른 게 없고 네. 관계를 맺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 그 진짜 가족이나 뭐 연인이나 네, 뭐 가족이나 그런, 연인. 예.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애국자가 국가에 헌신하는 아, 거예요. 그렇네요. 그것도 있네요. 예.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네, 맞아요. 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시장에서의 교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뭔가 약간 숭고함과 좀 아니, 이어지는 이제 것 그게 같네요. 이제 숭고하다는 가치로 우리가 이제 아. 뒷받침을 하는데 예. 하여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시장에서의 교환을 하고 나면은 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너는 너 할 일 한 거고 나는 나 할 일 한 거고. 예.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우리 네. 또 만나면 또 거래하자. 네. 그렇지만 뭐 선물 주고 뭐 너 고맙다고 막 고맙다고 평생의 은인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반대의 경우에는 막 신뢰가 막 쌓이고 쌓여서 평생의 은인이 되고 막 네. 나중에 10년 후에 갚은 걸 보고 너 진짜 참 그걸 또 잊지 않고 찾아왔구나 그러고 막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거 끈끈하잖아요. 네. 이런 게 1차 집단 연고 관계는 많습니다. 네. 2차 집단은 그러네요.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면 확실히 서양 사회에서는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사회 자본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사회 자본이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겠군요. 없죠. 그리고 예. 서양은 특히 이제 아까 미리 설명을 안 했는데 예. 인간관계를 관리한다 그럴까요? 인간관계 바깥에서 인간관계를 통제하는 게 하느님이 계십니다. 절대자가 계십니다. 맞네요. 절대자와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가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서양의 개신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서구는. 네. 개신교 윤리에서는 신 앞에서 내가 떳떳한 짓을 해야지 천당에 간다. 네. 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네. 동양에서는 이 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모든 것이에요. 서양에서는 인간관계는 신과의 관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적 가치가 서구권의 그 개신교의 그 신의 역할을 이제 대신을 했던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그럼 유교적 자본주의라고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걸 유교 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 요새 예. 유교가 하도 우리 우파 사회에서 더구나 그 완전 쓰레기통에 던져져 예. 있기 때문에 뭐 그 얘기를 제가 막 요새 하고 다니지는 않는데 심지어 저도 의외였습니다. 우파계 아주 그냥 석학이신 분이 유교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쓰셨다. 좌우는 이거하고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요. 개념이기 때문에 예, 읽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네. 차원이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은 네. 한국의 그 최범 교수가 얘기한 한국의 착종 네. 전근대와 근대가 착종된 이상한 이 기형적인 근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최범 교수 같은 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 문호수 PD도 네. 그거 빨리 현대적인 걸로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했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1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네요. 이승만 때부터 네. 일제 때부터 구한말 때부터 근대적인 거를 해야 돼. 근대화를 하자 그러면서 100년 넘게 지금 지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첨단으로 다 왔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 살펴본 대로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그러니까요. 의료, 뭐 온갖 게 지금 세계 첨단입니다. 네. 그런데 전통적인 혈연지연 학연, 예, 여전히 1차 집단 관계가 예. 녹아 있어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요. 다 녹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냐? 앞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뭔가 현대하고 계속 맞추는 네. 아티큘레이트 되는 정합되는 전통적인 것이 남아서 현대적인 것과 아티큘레이트 되는 그런 사회로 간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쓴 게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냥 배척해야 될 가치라고 볼 게 아니라 아니다. 근데 책에는 아예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배척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안 됩니다. 예. 배척이. 왜냐하면 네. 100년 동안 했어요. 우리가 네. 이런 저 같은 생각을 책으로 쓰는 사람이 지금 제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거에 저도 처음 관해서는 봤어요. 독보적인 제가 입장인데 그동안은 다들 네.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이건 곧 sooner or later 없어질 거다. 네. 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없어지기는커녕 네. 세계 첨단을 이끌고 있어요 지금. 네. 삼성, 네. 재벌
그 궁금한 게 만약에 교수님을 유교주의와 연고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반론하실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유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유교를 네. 이제 막 삼강오륜 네.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고 또 통치자의 뭐 그러니까 유교의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영향력을 중심으로 유교를 볼 것이냐 네. 아니면 밑바닥에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철학으로 볼 것이냐 네. 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바닥에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삼강오륜이라는 게 딱 관계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관계 5가지 윤리 아니에요. 네. 다 인간의 관리, 인간과 인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처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 하는 것을 가리킨 공자의 철학인데 네.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하느님이 계셔서 네. 인간관계는 별거 아니다. 네.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이게 없습니다 지금. 네. 물론 기독교 신자들한테는 있죠. 네. 도입도 있지만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신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하는 아직도 사회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신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이 관계에서 이것이 모든 것인데 네. 이게 삼강오륜이 약화되고 없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없어지고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네. 안 없어지고 계속 강화돼서 또 나라를 이끌고 네.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고 있는 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것이 현대화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현대화의 발목을 잡는지를 잘 구분해서 네.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유교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기사 예. 평면적으로 유교는 무조건 나쁜 거다. 예. 전통적인 인간관계는 무조건 나쁜 거다. 안 없어집니다. 잘 드는 칼인데 손잡이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내다 버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양면적이고 네. 그 양면적인 것 중에서 긍정적인 것을 극대화하고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것을 극소화하는 그런 지혜라 그럴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을 덮으면서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단편적으로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궁금한 건 여전히 있죠. 아까 왜 현대의 슬로건, 삼성의 기업 보국 이런 거를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당연히 뭐 우리나라가 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부르주아 계급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자생적으로 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부르주아 계급을 이 국가가 길러냈기 때문에 만들어냈죠. 애초에 태생적으로 자생적인 이 부르주아 집단이 아니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생적인 이유가 이 국가에 의해서 유독 기업이 간섭을 많이 받거나 규제를 많이 당하는 그 원인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죠. 위로부터의 어떤 발전, 위로부터의 혁명이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 명치유신을 한 일본도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바닥에서부터 근대 사회를 만드는 힘이 없지는 않았지만 네.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국은 위에서 한 겁니다. 네, 완전히. 중심에서. 네. 그다음에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서 탑다운을 했고 네. 독일도 탑다운을 했고 바닥에서 한 것은 영국 부르주아가 네. 영국의 부르주아가 바닥에서 시작해서 나라를 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가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근대화를 한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는 기업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뭔가 국가의 특혜와 보호 아래서 만들어졌으니까 아까 얘기한 기업 보국의 네.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그 국가가 또 마냥 규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기업을 또 지키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건- 그러니까 그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 것도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가 왔는데 네. 그때 뭐 완전히 이제 기업들이 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가지고 파산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으로 공적 자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기업에 쏟아붓고 네. 또 그 기업이 물려 있는 은행, 네. 은행이 또 넘어가니까 은행을 살리고 네. 그게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국가가 한 거고 말하자면 기업과 금융권을 살린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 안 하면은 나쁜 놈이라고 국민 정서가 그렇죠. 빨리 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경제에 개입하라고 난리를 친 겁니다. 예. 그거 안 하면 더 무능한 대통령이다. 네. 오히려 그러라고 뽑아줬고요. 그 당시에. 그러라고. 예. 그러니까 위기 때는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네. 이재명이 날개를 달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헷갈리는 게 태생주자 그랬는데 그러면 어쨌든 우파의 입장에서는 기업에 좀 자유를 줘라. 그래서 규제는 최대한 좀 줄여주고 기업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국가는 간섭을 하지 말아라가 이 우파 진영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거의 신념과 같은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떤 관계가 과연 바람직할지 태생부터가 국가에 의해 탄생을 했고
또 위기 때마다 국가가 살려줬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판이 되면은 네. 국가가 나서야죠. 예. 국가의 역할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네.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럼 국가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텐데 그럼 국가는 언제 기업에 대해서 손을 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시장이 잘 할 수 있으면 시장에 끼지 않는 게 최선인데 모호하잖아요. 이제 문제가 언제 그러면 국가가 끼어야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을 누가 하냐? 그러니까요. 그게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라는 네. 외환위기 때 같은 상황이 네. 오거나 이제 미국에다가 3,500억 달러인가요? 네. 그걸 갖다 바치고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그러니까 요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네. 그 기준이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평시에 잘 돌아가고 있는데 괜히 국가가 나서면은 쓸데없는 네. 규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어려울 때는 나서야 되는데 네. 하여튼 그 지금이 나설 때다라는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게 어려운 문제죠. 아. 요즘 같은 시기는 확실히 좀 이제 네. 아직은 옛날에 잘 나가던 유산이 남아 있어 뜯어먹고 사는데 아직 네. 버티고 있는데 네. 청년 실업 이제 계속 갈 거죠. 부동산 계속 망가질 거죠. 네. 뭐 외환 고갈될 거죠. 수출 관세로 못하죠. 네.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나서야 되는데 이재명 국가가 나설 거냐, 새로운 리더십의 국가가 나설 거냐, 예. 그 싸움이 크게 벌어지겠죠. 사실 나서야 될 시기는 임기 내에 벌어질 것 같기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이 나서면은 네. 그게 관리가 될 것이냐, 새로운 리더십이 나서서 관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게 논란이 되겠죠. 야, 근데 이게 DJ 케이스처럼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개를 달게 된다면은 DJ는 예. 김영삼이 그렇죠. 만든 위기를 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DJ가 이제 떠맡게 됐어요. 네. 근데 DJ는 경제의 그 관리를 이렇게 잘 하던 사람이 아닌데 이제 관리를 맡았습니다. 네. 맡아서 공적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 네. 그 공적 자금을 쏟아 부으라고 요구할 때의 상황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라는 요구가 무지 클 때요. 네, 국민적 요구가 네. 예. 개입했어요. 예. 그래서 공적 자금이 회수가 됐냐 얼마나. 근데 예. 그게 맞아 국가가 관리 역량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따지는 건데 회수는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 쏟아부은 200조가 넘는 공적 자금을 김대중 정부는 그냥 하늘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리 잘 못한 거죠. 네, 못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워낙 작아서 네.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네. 그거를 투자했습니다. 네. 그래서 포항제철 짓고 네. 경부고속도로 짓고 온갖 중화공업화에 필요한 그 밑작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네. 그 투입한 돈의 100배, 1000배를 벌었어요. 그러니까요. 김대중은 200조를 투자해서 100조밖에 못 건져냈어요. 네. 이 경제 관리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어요. 너 네. 지나치게 개입한다. 네. 왜 국가가 그렇게 개입하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해서 관리를 잘하고 네. 필요한 데 투자해서 성공했습니다. 네. 김대중은 IMF 위기가 왔기 때문에 개입해라 네. 난리를 쳤어요. 네. 개입했어요. 돈을 쏟아부었어요. 해임을 못했습니다. 회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관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관리가 누가 맡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이 되잖아요. 저는 예측이 되는데 나도 예측이 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예측이 되고 네. 그러니까 딴 사람이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뭐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네. 하나 얘기 안 준비한 PPT 중에서 저거 포용적 사회제도 누가 저게 만든? 제임스 로빈슨이 예. 성공한 국가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만든다. 네. 그래서 성공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노벨 경제학상이 네.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떠든 얘기예요. 근데 내 질문은 그 포용적 사회제도 예컨대 우리나라의 농지개혁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지주들이 가진 땅을 국가가 싼 값에 사서 네. 농민들한테 싼 값에 팔아가지고 제도 개혁을 해서 네. 농지 제도를 바꿔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든 제도. 이승만 대통령이 실행한 가장 대표적인 포용적 개혁이죠. 네. 그게 우리나라는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다. 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제도 개혁이 농지 개혁입니다. 맞습니다. 예. 제임스 로빈슨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 근데 그 포용적 사회 제도를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질문을 하자고요. 네. 그러면 그때 농지 개혁을 할 때 농지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죠. 네. 농지 개혁에 또 반대하는 지주 개혁은 다 반대했고. 지주 계급들은 다. 예. 또 생각 없는 사람들은 뭐 저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다는데 왜 북한 같이 안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뚫고 그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농지 개혁을 하나의 제도 네. 중요한 제도로 얘기를 했는데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그래요. 네. 의료보험이 없던 나라에서 네. 의료보험을 만들고 예. 또 뭐 요새로 치면 뭐 해외에서 들여오는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새로 내면은 네. 그것을 법으로 제도화시켜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보자. 그래서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쭉 나갈 때 제 질문은 처음에 새로운 제도 그리고 그 새로운 제도가 사람들한테 보다 넓은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신뢰를 제공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이게 맞다. 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도를 만들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네. 제도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갑자기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야 되고 네. 그 필요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퍼져서 그쵸. 그 제도를 만들고 나면은 그 제도 덕분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네. 제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빈슨 교수는 포용적 제도가 있으면 국가가 성공한다. 근데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드냐가 이제 내 문제인 질문은 거예요. 그래요. 포용적 제도가 어떻게 만드는 거 설명 왜 안 하는데 그거 설명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포용적 제도라는 것은 처음에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네. 나라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할 수 있어요. 베낄 수 있어요. 네. 그걸 베껴서 하자는 얘기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야 이건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좋은 효과가 있고 네. 또 독일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이거 그럼 우리가 하자. 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은 뭐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뭐 여튼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네. 라는 사람부터 야 그 반대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온갖 이제 찬반 그렇죠. 논쟁이 벌어지고 그걸 예. 뚫고 나가서 제도가 되려면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제도의 성립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겨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오느냐? 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할 때 소수의 사람들이 결속해서 그러면 야 이것은 우리끼리 이런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이게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을 갖는 네.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출발점이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지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그러니까요. 이 연고네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뢰는 없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그렇죠. 없던 그러니까 개념이니까. 1차 집단, 예. 연고 그런 관계 서로 이해가 잘 되는 그게 뭐 무슨 전라도 조폭일 수도 있고 네. 무슨 뭐 저 서울대학교 출신 무슨 저 전문가 그룹일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자기들끼리 잘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맞네요. 예. 그 제도는 어디서 나오는 1차 집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연고로부터 출발할 수 있으니까 네. 연고는 안 없어진다. 아, 결국은.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 역할을 분명히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 사회 자본으로서 활용할 생각을 할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네. 되게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건데 너무 쑥 지나가 버려서 안타까우신 좀 거죠.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만들어지면 보편적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공증 네. 그럼 국가가 야 이러이러한 일에는 이거 이 사람이 맞는 거야. 이게 네. 자동차 너 운전할 수 있어. 네. 자동차 면허증. 그러니까요. 그거 받으면 너 운전할 수 있어. 면허증 있어 그러면 너 운전하는 사람이구나. 네. 면허증 없어 그러면 너 운전 못하는 사람이 맞아 일종의 어떤 신뢰를 딱 만들어내면 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라는 게. 네. 근데 그걸 처음 만들 때는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뢰는 보편적인데 네. 자동차 면허증을 보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를 판단하는데 그런 신뢰는 위험하고 사회적 불확실성이 동반되지 않아요. 국가가 보장해 주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아. 그러네요.
위험하지 않으면 신뢰가 아니에요. 안심이에요. 그냥. 아 리스크를 져야 신뢰. 리스크가 있어야지. 이게 내가 테이크 리스크하면서 이 사람을 믿어야 네. 신뢰지. 맞아요. 위험이 없는 관계. 네. 이거는 그냥 안심하는 관계예요. 네. 이거 야마기시라는 유명한 신뢰 전문가 일본 학자인데 신뢰와 안심을 딱 구별하는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좀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과 사회적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신뢰가 아니고 안심이고 예. 신뢰를 생산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혹은 그 제도를 만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어야지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고 네. 제도에 의해서 보편적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면식을 통한 인격적 신뢰, 네. 연고, 예. 1차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로부터 일반화된 신뢰를 발전시키는 확산,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 네. 민주주의 혹은 시장을 더욱 잘 작동시키는 것은 연고와 같이 면대면 관계에 기초한 인격적인 관계. 이지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편적 신뢰는 아니다. 보편적 신뢰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를 보편적으로 만들려면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제도를 만들려면 인격화된 관계에 있는 연구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네. 만들어내야 됩니다. 약간 그 스타트 모터 같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연구가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이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장인데 그러네요. 어렵죠, 좀. 아니요. 근데 이 설명을 또 해주시니까 이해 갔어요. 아니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연구는 작동을 하는데 우리는 이 연구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서구는 그냥 그걸 연구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인정을 하는 그런 차이인가요? 아니 근데 서구는 일단 하느님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헌신, 하느님에 오늘날은 대한 근데 개신교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 그 서양도 이제 종교의 그 어떤 위상이 없어졌잖아요. 과거에 캐톨릭이 지배하다가 예. 종교 개혁이 들어와서 이제 개신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지금 많이 세속화가 됐죠. 예. 세속화가 돼서 막 개판이 돼가지고 막 요새는 사람의 성이 뭐 LGBT 어쩌고 하고 네. 그런데 여러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성은 남자 여자 둘밖에 없어. 네. 그다음에 가족 관계 중요한 거야. 네. 하는 어떤 복고풍의 지금 그렇죠. PC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반대풍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희한한 게요. 자기 부인이나 자기 딸 아들을 네. 국가의 중대사에 막 대표로 보내더라고요. 네. 사실 옛날에 서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우리 다 옛날에 무슨 혈연 니네끼리 다 해먹으려고 니네 가족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저는 그래서 미국은 저게 되나 보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이 이제 서양이 한 사이클을 돈 겁니다. 옛날에 그랬다가 예. 그거 다 잘못된 거다라면서 이제 맞으면 근대적인 어떤 새로운 관계로 네. 비인격적인 관계로 예. 인격이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특별한 관계가 끼지 않은 네. 그 관료제를 만들고 그 관료제에서 메리토크라시로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거기서 전문가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아예 무슨 안보 협상하는데 자기 아들 보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네.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한 사이클을 돌고 있어요. 서양은. 이제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가 모든 일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이게 사회학적으로 보면 예. 사회 현상이 참 볼 게 많습니다. 그렇네요. 야, 참 신기합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수개월 앞두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어차피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아예 안 하면 또 안 돼가지고 제가 네. 우겨 넣었습니다. 네, 솔직히 매 선거 때마다 연고주의 혁파를 이제 주장을 하죠. 당 차원에서 주장을 하고 후보들은 잘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연고주의로서 출발하기 때문에 뭐 초중고 어디 출신 뭐 태어난 데까지 다 적잖아요. 네. 예, 그런데 자기가 그 출신이 아니면 또 누구보다도 연고주의 혁파를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는 연고주의 없애야 된다고 얘기할 거고요. 네. 사실은 연고주의에 더 기반할 텐데 연고주의의 이합집산이 항상 있습니다. 네. 정치적 상황이 변동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갈라서서 지지를 나눌 수도 있고 네. 전라남북도가 합쳐서 심지어는 충청도까지 합쳐서 네. 국민 전체의 50% 지지를 넘게 만드는 지지를 끌어낼 수도 있고 네. 또 경상남북도가 합치고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갈라서기도 하고 네.
그런 이합집산의 메커니즘이 분명히 작용할 거고요. 네. 그 이합집산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잘 보는 정치인이 그리고 그걸 발설하지 않으면서 자기 선거운동에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선거에 이길 겁니다. 없애겠다고 좀 공식적인 발언은 다 혈연지연하게 없애야 된다고 말은 할 겁니다. 네. 뻔합니다. 그거는 뭐 계속될 거고 네. 실제로 그러냐 하는 거는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요. 안 없어집니다. 실제로는 다음번 선거도 분명히 지역주의적 선거인데 지역주의의 양태가 달라집니다. 네. 전라도가 남북도가 합쳐서 전라남북도가 합쳐서 충청남북도가 합쳐가지고 예. 한반도 왼쪽을 다 차지하면 이깁니다 선거에. 그렇네요. 충청남북도와 전라도가 갈라서서 충청남북도가 경상도 쪽으로 오면 또 이쪽이 이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캐스팅 보트. 지역주의의 양상이 달라질 뿐이지 네. 지역주의는 안 바뀝니다. 지역주의 양상이 달라질 뿐이다.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없어지지도 않을 거 어떻게 사회적 자본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오히려 더 고민을 하는 게 미국도 사실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판에 그리고 사실 미국도요. 네. 지역주의 엄청납니다. 네, 저 얘기 영국도 들었어요. 엄청납니다. 이태리, 스페인 말도 못합니다. 네. 일본 말도 못해요. 네. 지역주의 없는 나라 없습니다. 독일 말도 못합니다. 뭐 영국은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원래 앙숙이고 그러니까요. 그게 저 정당에 딱 반영이 돼 있어요. 예. 스코틀랜드 노동당이고 잉글랜드 보수당이에요. 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뭐 지역주의 없는 나라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만 없애자고 한다고 없어지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집니다 절대. 문제시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군요.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렇습니다. 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역시 화끈하게 얘기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유교와 연고 이 책에 어떻게 이 책의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우리는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유교와 연고에 갖고 있던 그 선입견 그것은 그럼 옳은 것이었는가를 좀 돌아보기도 하면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이 개념을 바라봐야 되는가까지 와 정말 쭉 이렇게 통과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책은 한글판인 유교와 연고 이 책도 2020년작이에요. 원래 교수님의 지금 최근 신작은 그 이스마일 대통령에 대한 그 1, 2권으로 된 책이었는데 3권을 곧 내신다면서 아직도 안 3권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고요. 드디어 11월 달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오, 드디어 나오는군요. 그때 다시 11월, 뵙겠습니다. 11월 중순이면 초중순에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 안 남았습니다. 원고 넘겼습니다. 완전히 넘겼습니다. 저는 이 소식은 모르고 오늘 섭외 부탁드렸거든요. 많이 팔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3권 그것도 그때 다시 한번 또 모셔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 짧지 않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박영석 이명박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이슈 추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